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9,000여 명으로 2달여 만에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위중증 환자 발생이 줄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초미세먼지주의보와 미세먼지주의보가 동시에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탁한 공기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사라질 예정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김기현 의원이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여는 등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정책 엇박자 논란 속에 대통령실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최종 출마 여부가 주목됩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23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로 옆 상가 건물로도 옮겨 붙으면서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수십 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김구영 경남 창녕 군수가 오늘 오전 창녕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레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룰라 대통령 취임에 반대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을 급습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군과 경찰을 투입해 진입에 나섰고 룰라 대통령은 모든 범령을 동원해서 처벌할 거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당대표가 된 이후 처음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검찰은 앞서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하는 이른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고 이 대표는 당시 2년 전 수사 때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으로 자신을 소환했다면서 독재,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을 앞두고 여야는 오늘도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위세 과시라고 직격했고 민주당 역시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야당은 정적을 숙청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를 모두 이끌고 나가서 위세를 과시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와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 이 유명한 말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유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기점으로 전국은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선거 2달 앞으로 다가왔죠. 대통령실이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다시 강한 불만을 표하면서 나 전 의원의 거취가 또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당 지도부도 동행할 예정이고요. 입장 표명도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당연히 해야죠. 일단은 지금 내일 나가는 것이 네. 설 민심에 그대로 직격탄으로 가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간다라는 모습을 그 비디오가 이제 뭐 계속 돌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 비디오가 다음 소환이 있을지 없을지 뭐 잘 모르지만 소환이 있다고 보고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비디오가 나가고 여기서의 멘트가 그렇군요. 계속 되풀이될 거기 때문에 아, 이 당당하게 나가는 게 굉장히 주요하고요. 내일 멘트에서도 그 논리를 정연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검찰 탄압이고 정권 탄압이다라는 논리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를 지금 뭐 짜고 있을 텐데 지금 뭐 가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내일 짧은 시간 안에 나는 혐의가 없고 이것은 정권 탄압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지금 고심하고 있죠. 그렇군요. 예. 자, 우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수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제일 클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소환 통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남 FC에 성남시에 민원이 있는 업체들 그 기업에서 성남 FC에서 돈을 주면서 네. 성남시장에게 정상적인 청탁 이상의 청탁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러한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판례에서 말하는 부정한 네. 청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텐데요. 뭐 돈이 건너간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되어 있으니 네. 실제로 쟁점 자체가 부정한 청탁 내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텐데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온 예를 들어 그 일본 뭐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4억을 짓도록 네. 그 직접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4억을 짓도록 허가를 해줬다. 이것이 네. 원래 병원 용지로 용도가 지정된 그런 토지를 매입해서 십수년간을 그냥 4억을 짓지 못하다가 이재명 시장에게 그 청탁을 해서 결국은 4억을 짓게 돼서 수천억의 이익을 얻었다. 지금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네이버니 뭐 또 다른 그 차병원이니 이런 것도 각각의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남 FC에 기부금을 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어떤 시장의 업무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돈 낸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네. 그 자체가 이제 제3자 뇌물 취득죄가 되거든요. 예.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입증 여부를 다투게 될 텐데 물론 뭐 그동안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메일이라든가 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있다고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언론 보도에서 제1야당 대표가 자진 출석이 아니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하는 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근데 뭐 과거에도 사실 이제 그런 예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 1989년 그때가 아마 8월 22일로 알고 네,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김대중 전 평민당 총재가 서경원 의원 미륵북 사건에서 그 미화 $10,000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결국은 수사를 받았고 기소가 된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에는 뭐 자진 출석을 했다든가 이런 뭐 사례는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 사안 자체가 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이제 겨루었던 대선 주자였고 대선에서 이 지금 이제 그 겨루선 불과 네. 얼마 되지 않는 이 시기가 있었고요. 예. 또 이재명 대표는 차기에도 대선 주자로서 지금은 뭐 제일 유력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출석 그 이 사안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사안이 또 과거에 다른 이제 그 내용들보다는 정치적보다도 이 개인 비리 내지는 그 뭐 이 지목되고 있는 수뢰 액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만약에 유죄가 입증되면 상당히 중형을 선고받아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 뇌물죄의 경우에는 금액이 1억 원 이상만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생을 걸고 다퉈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사안을 놓고는 굉장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쟁점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검찰 법조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제3자 뇌물죄와 관련 혐의를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비슷하고 다른 겁니까? 청탁을 받고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청탁을 한 회사로부터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것은 이제 구조가 비슷하죠. 구조가 네, 비슷하다. 네, 그건 이제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형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예. 이제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자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민구단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네. 그는 이제 명분이 분명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위법성이나 책임성 같은 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건 어찌 됐든지 간에 검찰은 뭐 무조건 기소할 거예요. 무조건 기소할 것이다. 이건 뭐 저기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속을 할지 안 할지 구속영장 부분은 전혀 아직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반반으로 의견이 나눕니다. 검찰이 반드시 구속영장을 친다라는 네. 의견과 아. 아니다. 대장동을 위해서 이번에는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 뭐 저도 어디로 갈지는 검찰의 선택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예. 이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그 부분 금방 얘기했던 형법상의 세 가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문제를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재원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 같은 경우에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게 2년 전 무혐의로 결정난 이 사안을 가지고 왜 다시 소환 통보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2년 전이라는 것이 이제 당시 이제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이제 고발 사건을 두고 사실상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어느 그 인터뷰에서 아니 경찰에서는 그러면 뭐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압수수색하지도 않고 근거에 대해서 한번 예. 이 제대로 판단해보지도 않았죠. 결국 이 사건이 이제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되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예.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또 당시 이제 가장 이른바 친문 성향의 박은정 검사가 성남지청장을 하고 있어서 예. 그때 또 차장 검사와 뭐 사표를 내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 또 문제가 검찰 내에도 문제가 있어서 예. 사실은 근 3년 동안 이 사건은요 예. 전혀 수사가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예. 이 부정청탁의 근거가 되는 이메일이라든가 서류 등이 막 쏟아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예.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된 것이고 뭐 그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 말밖에 없지 않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물증이 있느냐 이러는데 예. 물증 정도가 아니고 그 서면으로 증거가 뭐 많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또 관련자들이 이미 부정청탁을 하고 돈을 주고 이런 관련자들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돈을 준 게 성남 FC에 그렇죠. 예, 성남 FC의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 명목으로 후원금을 준 준 사람 그 업체에서 그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구속도 된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미 걸러진 사안이거든요. 이게 경찰에서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고 예. 뭐 흔히 소위 말해서 뭉개고 있었던 사건인데 왜 경찰에서 이미 다 끝난 사건을 이제 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것은 네. 그때 당시 경찰, 그때 당시 정권에서는 이 사건을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다가 이 들통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성남 FC 후원금이 과연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성남 FC 구단에 들어갔고 결국 이게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더라고요. 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뇌물죄의 이 보호법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뇌물죄를 이제 구성해서 그러면 무슨 법 질서 어떤 부분을 지키려고 이런 죄를 만들었느냐 할 때 예를 들어 뇌물죄가 돈 받아서 착복해서 공무원이 부자가 되려는 이것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이든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후원금 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 병원 용지라서 건물도 못 짓게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후원금 냈다고 병원 용지 필요 없고 사옥 짓게 해서 돈 벌게 해주고 또 뭐 후원금 어디 내면 여기는 그 병원 건물에 좀 더 부지 확보하게 해주고 이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사회는 있는 사람들 판이 되거든요.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이 형법 교과서에 보면요.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 그래요. 공직을 네. 수행하면서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제3자 뇌물죄가 돈을 받아서 개인이 착복했다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금을 받으면서 편의를 제공한 네.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물론 뭐 자기가 이 돈을 받아서 개인적 이익이 없다라고 하면 네. 양형에서 조금 고려해 줄 사안일지는 몰라도 예. 이것이 인정이 되면 어차피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감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안이 좀 유죄면 예. 거기에서 이제 뭐 양형을 정하는 요소에 불과한 거지 네.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하면 그분은 이제 법을 다시 알아봐야죠. 네. 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지금 저 말씀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요. 예. 저걸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뭘 취사 선택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요.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검찰은 이미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2년 전 무혐의 처분했던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압수수색하고 기업체를 다시 또 수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내일 내지는 내일 이후에 새로운 증거를 검찰이 짠 하고 내놓을 겁니다. 네. 내놓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제 출석을 하는데요. 출석할 때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네.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정치적 효과를 보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부터 그 유튜브에 실명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부 총질 금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걸로 예, 봐서는 굉장히 많은 지도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을 동원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미 이제 진보 단체 또 보수 단체 집회가 이미 신고가 됐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석 설 민심의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나쁜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왁 갔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혼자 당당하게 섰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박지원 전 원장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검찰에 나가는 걸 보면은 일단은 다 부인하거든요. 예. 일단 기소됐지만 다 부인하고 일단은 부인하면서 당당하게 보이라라는 게 박지원 원장의 수사에 그렇습니까? 임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지원 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만나면서 말을 살짝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료가 보니까 삭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눈앞에서 삭제가 되대? 뭐 이렇게 해서 말을 바꾸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그 전술 전략을 채택을 한다면은 일단은 당당하고 세고 부인하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검찰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죽지 않는다.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촛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네. 이게 사실 성남시장 시절의 그 기초단체장의 그 개인 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뭐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촛불을 드네 마네 할 이야기도 아니고, 또 이게 벌써 하루 이틀 문제가 됐던 사건도 아니고 대선 때도 문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니까 또 시민단체에서 재수사 요구를 해서 검찰에서 재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할 일인데 이것은 무슨 정치 탄압이다, 정치 억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서
그 이 국면을 벗어나 보려는 뭐 하나의 뭐 출구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다른 뇌물 사건보다는 이런 사건이 입증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돈을 주고 받은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정 청탁의 부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법적인 쟁점으로 네. 제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변호하고 그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네. 스스로 혐의를 벗는 것이고 예. 안 받아들여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패 행위를 저지른 단순 부패 범죄다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자, 설 밥상머리 여론, 설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신경민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이 한 건이라면 네. 뭐 한 건이라면 사람들이 또 이게 뭐 정치적인 정치 사건이다라고 볼 텐데 예. 아직도 줄 서 있잖아요. 사건이 계속 대장동, 예. 뭐 백현동, 뭐 또 쌍방울에서 그 돈을 받아서 변호사비로 대신 내게 했느냐 뭐 그런 사건들도 있고요. 네. 또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미 기소되어 재판받는 사건도 사실 선거법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게 뭐 늘 보던 사람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문제가 된 사건이잖아요. 네. 양심 불량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 것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뭐 저는 과거의 정치 사건과는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가 또 하나 있죠. 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고요.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기자간담회 때 출산 시에 원금 또는 일부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출산 장려책을 언급했는데 이 언급을 놓고 대통령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물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잘 아다시피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등이잖아요. 그 상당히 앞서가는 예. 입장이죠. 자, 나경원 위원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지난 금요일 날부터 시작이 돼서 금, 토, 일, 오늘 월요일까지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나 위원장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그 말을 했다고 그냥 막 와가지고 지금 두드려 패서 거의 빈사 상황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 말의 내용을 보면 네. 헝가리에 그런 제도가 있다는데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은 부위원장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엉터당토하는 얘기고 정책의 기조와 다르다 그러면은 점잖게 나무랄 수 있습니다. 네. 보도 자료를 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누가 관련되는 사람이 그거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한마디 해주면 되는 걸 네. 사회수석이라는 사람을 아마 이번에 임명된 이후에 국민들이 처음 봤을 거예요. 네. 사회수석이라는 분이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저렇게 뭐 여당 대표를 하겠다고 지금 출사표를 던지내만 하는 사람한테 이런 모욕감을 줄 수가 없고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더합니다.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뭐 거짓말쟁이라느니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익명 속에 숨어 있지만은 대통령실에 상당한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연타로 두드려 패면은요. 나경원 의원이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 만한 얘기인가? 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당의 경선에 대표 경선에 개입을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선 개입 이야기도 경선 예. 이건 사실 입증을 하라면 입증을 할 길은 없지만은 이건 경선 개입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 사실 오늘 인터뷰가 있으면 그 인터뷰를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인터뷰 안 하고요. 기자들과 좀 통화도 안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었고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 혼선이다라고 할 때는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아직까지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뭐 지금 기존의 저출산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죠. 근데 새로운 네. 정책이고 그것이 이제 수십조 원, 십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을 너무 혼자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것이 이제 네. 표면적인 이야기죠.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세요? 예. 그렇죠. 이제 예. 표면적으로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사회수석이 이것은 정부 정책과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대통령과의 그 의사 합치도 없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면 사실 정부 정책의 혼선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 뭐 이 정도의 경고성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예. 그에 대해서 또 뭐 돈 안 들이고 무슨 저출산 정책을 하느냐라고 해서 반발을 했다 해서 또 이제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단순히 사실 그냥 뭐 그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야기했다면 그저 정책 혼선으로 끝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여당 그 대표 경선에 나서기로 네. 예정되어 있는 그리고 그 지지율이 지금 1위인 나경원 네.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 서니까 이게 뭐 경선 과정에 대표로 못 나오게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예, 또 이런 예. 논란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나 뭐 어쨌든 나경원 이 문제는 결국은 나경원 저출산 고령의 부위원장이 직접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위원장 지금 수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자진 예. 사퇴의 순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앞으로 이제 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까지 예측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총선 압승을 위해서 자신을 꼭 선택해 달라고 했는데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110대 국정과제 그때 만들 때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과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아마 이번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싶고요. 네, 조금 과정이 미흡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전 의원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선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네. 기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국정 방향과 함께 가려고 했지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가 친윤이라는 그런 이제 정치인 그룹에 속하려고 했었지 뭐 차별화를 두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대선에서도 기여하고 나도 대통령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까지 모든 스탠스를 그렇군요. 잡아왔는데 네. 지금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여준 것은 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제 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해야 될지 우선 첫째 방향 설정이 굉장히 좀 힘들어졌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당내 경선이면 그래도 국회의원 내지 당협위원장들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거든요. 네네. 당원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주위에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군요. 나경원 네. 부위원장이 스스로 또 이제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네. 굉장히 왜소감을 느낄 것이고요. 네. 유권자들인 당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시절을 겪으면서 우리 당내에서 이게 이제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는 대표가 당을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네. 분탕질을 칠 수 있는지를 너무나 많이 봤고 그에 대해서 당원들은 굉장한 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당원들의 선택도 굉장히 좀 신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를 아마 나경원 대표가 잘 극복해야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뜻이죠. 극복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결국은 출마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 때 보면은 주호영 대표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욕을 얻어먹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주호영 대표는 친윤이 아니다라는 게 자리매김이 됐거든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 막 좋게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친윤이 아니네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나경원 의원의 정치 스타일은 항상 권력의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내침을 당하면 나경원 의원의 스타일로 극복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사는 물러났지만 중서부지방은 사흘째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황사는 물러났지만 대기 정체로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면서 중서부 곳곳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돼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외출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부산 부전동 23층 오피스텔 건물 주차타워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큰 불길을 잡았지만 주차타워 외장재에서 붙은 불이 떨어지면서 바로 옆 2층짜리 상가 건물 한 채도 불에 탔습니다. 연기를 마신 30여 명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6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경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6시간여 만에 불길을 모두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습니다. 불이 난 주차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재질로 확인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고물가에 편의점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커피를 찾는 건데 커피 한 잔 가격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의 심리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편의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성재 기자, 오늘 이른 오전부터 편의점에 나가서 손님들을 살펴봤다고요? 네, 이곳은 주변에 사무실이 밀접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이 이른 오전 시간부터 직장인들이 찾아서 많이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커피를 찾는 손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 그 출근 전이나 혹은 점심 시간 뒤에 이 커피를 찾는 건데요. 이 소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커피값이 비싸서 좀 부담이 많이 됐는데 편의점 커피는 저렴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금방 가져갈 수 있어서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4,000~5,000원 하는데 요거 이제 뭐 반의 반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편의점 본사는 최근 들어 커피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커피 머신으로 원두를 직접 내려서 마시는 커피 상품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기 대비 20% 넘게 매출이 늘었습니다. 현재 이곳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 가격은 1,000원 초반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보통 4,000원대부터 가격이 시작되고 이 저렴한 곳도 2,000원, 3,000원 정도죠. 최근 각종 물가가 급등하면서 프랜차이즈 카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의점 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커피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즉 샌드위치나 빵의 판매량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출근 시간대인 새벽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 샌드위치와 빵류의 매출은 전달보다 24%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커피와 샌드위치류를 세트 상품으로 묶어 더 싸게 팔기도 합니다. 이 계속되는 고물가 속에 이 커피 한 잔, 식사 한 끼 비용이라도 더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이 편의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합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 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 조치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 매물 게시와 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함께 살핍니다. 아울러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작년부터 운영해온 전셋값 상담센터를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해서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 강서구 일대 부동산 200여 채를 보유하다가 지난해 7월 제주도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 세력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유사 사례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숨진 정 씨는 바지 사장이었고 분양 컨설팅 업체가 실질적인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며 관련자 신원을 확인해 일부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정 씨뿐 아니라 대구 등 전국의 빌라왕들을 동원한 게 확인돼 신병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5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돌봄 모델을 개발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늘봄 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늘봄 학교를 통해 저학년에겐 기초학력 지원과 예체능 교육 등을, 고학년에게는 인공지능과 코딩, 빅데이터 관련 강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운영하는 통합 운영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잠실여고와 일신여중이 있는 서울에 있는 일반 학교로는 처음으로 통합 운영학교, 즉 이음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6년 통합과정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6년생 이후부터는 매년 더욱 급격하게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6년 초중고 학생 10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 80만 명을 가까스로 지키다 7년 뒤인 2030년에는 57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이음학교는 인구 소멸 숙제를 풀기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국 123곳이 운영 중인데 서울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고 운영해보겠다는 사립학교가 나타난 겁니다. 영국처럼 중고교 과정을 통합해 6년 동안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해보겠다는 계획은 학부모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자유학교제의 부족한 부분을 이음학교를 해서 교과와 비교과를 적절하게 잘 운영하면 각자가 부모님이 원하는 진학지도가 되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일신여중과 잠실여고는 올해부터 인문사회과학, 공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부르는 진로 탐색 행사를 함께하고 잠실학생 체육관을 빌려 축제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중고교 교복도 통일하고 중학생은 멘티, 고등학생은 멘토가 돼 도서관 등 여러 공간을 공유하며 교류할 예정입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같이 나눠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후배들, 중학생들은 이제 저희를 보고 더 동기부여가 돼서 훨씬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9월 서울 시내 학교 가운데 추가로 2곳을 더 지정하고 이음학교로 선정된 학교에 5년간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1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천여 명, 2주 전보다 6천여 명씩 감소했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7일 이후 9주 만에 가장 적었고 63일 만에 10,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8,997명, 해외 유입은 10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32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625명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이번 주 위중증 환자 숫자가 꺾이면 다음 주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단장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그 숫자의 딱 절반이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위중증 상황이 실내 마스크 조정 논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다만 중국발 입국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본다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정했던 일정표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하고 섬세한 동작까지 가능한 로봇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 10분 만에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한 가상인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팔이 사람이 행동하는 대로 따라 움직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주먹을 쥐고 펴는 것도 자유자재입니다. 손가락과 손목, 팔목에 부착된 센서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버틸 수 있는 무게는 2kg. 마이크 하나쯤은 거뜬하게 듭니다. 이 로봇은 어떤 로봇인가요? 네, 사람의 팔을 본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팔이고요. 서빙 로봇, 배달 로봇, 그리고 택배 로봇 이런 것들에도 쓰일 수 있겠죠. 사람을 닮은 로봇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갑니다. 문고리를 열기 위해선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과 꽉 쥐는 악력이 필요해 딥러닝으로 수백 번 학습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로봇은 사람의 손이 닿기 어려운 건물 구석까지 말끔히 소독합니다. We use it to disinfect facilities, we use it to monitor residents and patients to keep them safe, and we use it to provide communications and deliver items. 이젠 사람을 닮은 로봇을 넘어 실제와 똑같은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원하는 음성을 입히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0분.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 가상인간은 전화 응대 업무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직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선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을 닮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경찰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불법 행위를 계속하면 현장에서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전장현 관계자들이 경찰관이나 역사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차량을 지원받아 체포된 사람들을 경찰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돈 스파이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900여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등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가 지난 2010년 대마 범죄 이후 10년 넘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사장이지 여기가 시위장 아니에요. 여기가 상갓집 아닙니다. 김병주,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그 말씀 삼가하시죠. 여기가 저 국회의원으로 오신 거지? 비공개 자리입니다. 군의 선대 자격으로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 비공개로. 저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옳다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북한이 레이더를 표시하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민의힘 의원님 새 일하는 국회 시작했는데 앉아서 듣고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먼저 받으시고 앉으세요 좀.
근데 앉아서 듣고 가세요. 새해 복 많이 먼저 받으시고 앉으세요. 존경하는 김진표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울타리 비행금지구역이 침범되었습니다.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어떻게 국방부도 몰랐는데 제가 알았느냐, 근거를 대라, 마치 북한과 연계설을 제공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몸에 밴 저는 저런 것을 그려서 모든 가능성을 염출합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고요? 간첩이라고요? 어떻게 대통령실과 국민의당은 이렇게 음모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떻게 대통령실과 정치가 맞닥뜨렸죠?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발생한 무인기 도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인기가 이번에 처음 넘어온 것도 아니고 2017년 6월에 37일간이나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을 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침투 사실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로 확인하였습니다. 비행 일자와 경로는 5월 2일에 총 비행 시간은 5시간 30여 분이었으며 성주 무인기 사건은 2017년 5월 2일 북한 무인기가 성주까지 횡단했다가 추락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황교안 대행 체제이고 37일이 아니라 5시간가량입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는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도 곳곳에서 대기질이 무척 탁하겠고 미세먼지는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되도록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워낙 적어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해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3에서 6도가량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도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7도, 대전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와 건조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